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한국학 인물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당 정인보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채륜 출판사에서 나온 김삼웅 선생님이 쓰신 위당 정인보 평전을 바탕으로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김명수님의 정인보월의 교육 철학적 연구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십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에 대해서 그 김영 인하대 국문학과 교수님은 총 그분의 생애를 5가지의 그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1세에서 17세까지를 성장기로 보았고요. 이 성장기는 그 친척 어르신인 서병수라든지 그 다음에 양명학자인 이건승, 난곡 이건승 선생으로부터 전통적인 유학, 그러니까 한학을 공부했던 시기를 제1기로 보았고요. 2기는 18살에서 30살까지, 그러니까 1910년 이제 나라를 잃게 된 그 엄혹한 시절 속에 있을 때를 수학 수련기라 그래가지고 강화학파의 양명학자에게서 양명학을 배웠던 그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 정약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라든지 상해를 다니면서 독립운동가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키워나가신 그 시기를 2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45세까지인데요. 이때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의 전신이죠. 연희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언론인으로서 동아일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사설을 쓰시면서 많은 책들을 발간하시고 시조, 시인으로서 활동하신 기간을 제3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4기는 아주 극심한 이런 사상 탄압이라든지 민족 말살 정책, 황국 식민화 정책 이런 게 시작이 되면서 은둔기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식인들이 변절을 하였지만 이 위당 정인보 선생님은 이 은둔기를 가지면서 끝까지 순수성을 잃지 않으셨던 그런 시기가 바로 제4기가 되겠고요. 이때 그 이후로 1945년 해방이 된 이후를 마지막 5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서거하시는 1950년까지를 광복 후 활동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국학대학을 설립을 하신다든지 감찰위원장, 지금의 감사원장이죠. 초대 감사원장을 1948년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감찰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학 연구를 하시고 출판을 했던 이 시기 총 5기로 나누었는데요. 이 5기를 보다 보면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학자이면서 양명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의 면모를 보이시고, 교육자, 그 다음에 언론인, 그리고 해방 이후에 국학대학을 설립하시고 정부 일까지 하신 그런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시기 구분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위당 정인보 선생님은요 189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1893년은 언젠가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갑오경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일전쟁, 그 아주 그 혼란한 우리 민족의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태어나셨어요. 서울 종현 외가에서 출생을 하셨거든요. 종현이 지금이 어디냐, 바로 명동성당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외갓집이 되겠고요. 본가는 어디냐, 바로 옆인 회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서울 사대문 안에 아주 중심부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 말은 이 분의 집안이 아주 그 명문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증조 할아버지였던 정원용의 경우는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에요. 임금 밑에 3정승에서 가장 높은 레벨이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이잖아요. 영의정을 지내신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서 점점 노론 중심에 되면서 이게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는 속에서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그 반골 기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양명학 계열의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점점 가세가 조금 기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도 부사를 역임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정은조도 부사를 역임하시고 호조 참판까지 이렇게 지낼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정은조의
외아들로 태어나세요. 정인보 선생이 외아들로 태어나게 되고요. 어머니는 누구냐? 달성서 씨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서 씨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도 바로 관직에 계셨던 분으로 집안이 아주 학자적인 그런 풍모가 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경우는 문장이 아주 능하셔가지고 유명한 그런 학자셨다고 합니다. 자, 정인보 선생은 몇 살에 결혼을 했냐? 13살에 동갑내기인 규숙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한 지 이때는 조혼으로 어렸을 때 빨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는 집 안에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16살 때 같이 살게 되면서, 근데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 부인 성규숙은 쌍둥이를 낳다가 그 산후에 바로 사망하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이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보 선생이 바로 그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인보 선생님은 특히 어머니, 생모, 어머니가 있게 되고요. 또 양자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모가 계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길러내신 유모, 이렇게 해서 총 평생 3분의 어머니를 모신 그런 독특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인보 선생님은 많은 시조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시조, 자무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가 아니었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가 양명학 계열이라고 했는데요. 그 정인보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특했다고 합니다. 총명하고 영특해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친구들, 할아버지가 양명학계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양명학은 거의 사문난적으로까지 그 취급이 될 정도로 정통 유학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도 아주 그 배척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양명학계의 거두, 강화학파라고 부르죠. 하곡 정제두부터 이어져 오는 그 강화학파의 영재 이건창 선생, 그 다음에 경재 이건승 선생, 이 두 형제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이 정인보 선생이 받게 되고요. 그 중에 또 육촌인 난곡 이건방 선생과는 사제지의를 맺으면서 스승으로 평생 모시게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 경제 이건승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주로 이주를 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하고 같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양명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분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시절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위당 정인보 선생에게 영향을 미친 양명학을 잠깐 본다면 하곡 정제두 17세기의 조선에 하곡 정제두 선생이 이 양명학을 이어받아 가지고 강화학파라 그래서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때 많은 정통 노론 주자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서 그 조금 폐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학문을 이어가게 되고 서로 혼맥으로 얽히게 되고 이렇게 학맥을 쭉 전통을 이어왔거든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소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명학은 뭐냐 하면 그 진화의 왕양명이 만든 학문으로서 양지론이라고 합니다. 양지가 뭐냐? 양심,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있는 그 스스로의 마음, 그 본 마음을 양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실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주자학은 뭐냐 하면 존재와 그런 어떤 심성을 이와 기라고 해서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명학은 심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즉기설이라고 해서 이와 기가 이론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주자학의 경우는 먼저 알아야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계속 아는 것만 중점을 많이 뒀잖아요. 다 알아야지. 내가 다 알고 나서 실천을 할 수 있어. 알지 못하고
실천 먼저 하면 그거는 경고망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명학은 뭐다? 바로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한말에 어떤 내가 이제 알고 있어. 양심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이런 상황에서 알고 있는 걸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양명학의 지행합일론에 의한 행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권 회복의 실천 철학으로서 조선 말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했던 사람들이 양명학계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보시면 보세요. 세상이 혼란한 까닭은 엄청 혼란한데 이 이유가 뭘까? 번거로운 허문, 거짓 문장이 성행하고 실질이 쇠잔하기 때문이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신기한 이론을 드높여 사회를 현혹하고 명성을 취하려 든다. 이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실질적인 그런 일이 없고 그냥 허황된 이론들로만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을 내면서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허황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조선시대에 그랬구나. 한편 지금도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예요? 자기의 명성을 취하기 위해서 허황된 소식들을 막 많이 전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이런 양명학이라든지 위당 정인보 선생을 공부하면서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는 과연 이런 허문에 혹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근데 이 당시에 우리 나라를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여러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물론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매국노도 있었지만 또 의병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도 위정척사파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양의 문물을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랬나 보다 해서 개화를 해야 된다 하는 개화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식인들이 가는 길을 걸었는데 그때 어떤 사조들이 많았냐. 문명 개화,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곡괭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제국주의의 총이라든지 포라든지 아주 발달된 과학을 봐라. 저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라고 했던 문명 개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 진화론. 이 당시에 서양에서 유럽에서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게 되고 그 이전에 창조론을 믿었던 그 서구 사람들에게는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을 어디에다가도 접목을 시키냐? 사회에다가도 접목을 시켜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은 뭐냐? 우승열패 약육강식. 그러니까 힘이 센 놈한테 힘이 약한 놈은 먹힐 수밖에 없어. 그리고 유전자가 우월한 것이 열등한 것을 잡아먹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의 섭리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체제를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 지식인들이 그러한 사회 진화론을 합리화하는, 받아들이게 되는 병폐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당 정인보 선생을 위시한 양명학자라든지 양심 있는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민족의식이 없는 개화라는 것은 서양의 것들,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것을 흡수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식민지 제국주의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그런 오류에 범하게 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은 존화적인 사대주의와 유교 사관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주체적인 역사 인식을 갖지 않으면 이런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또 철학이 들어올 때 우리의 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민족주의적인 사학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네, 정인보 선생은 이제
학자마다 조금 그 기록이 다른데요. 1909년에 뭐 중국을 갔다라는 사람이 있고 1910년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1911년 회인현, 흥도천, 유하현 삼원보 요 지명을 들으니까 어디인 줄 아시겠죠?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그 만주 지역에 우리 한인촌이 있었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망명을 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위당 정인보 선생도 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 정인보 선생은 아까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는 영의정까지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토지들이 저 부천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토지들을 어떻게 했냐? 팔아가지고 여기 군자금을 지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신흥 강습소에 많은 군자금을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1913년에는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 상해로 이제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상해에 가셔가지고 동제사, 우리가 독립운동사 쭉 공부하면서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예관 신규식 선생 이야기할 때 동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상해에 처음으로 생긴 독립운동 단체가 바로 동제사라고 했죠. 이 동제사는 그 당시에 대종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동제사를 조직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상해에서 박은식 선생, 신채호 선생, 그다음에 예관 신규식 선생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홍명이 또 이때 중국을 갔을 때 서로 만나서 평생의 친구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해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국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바로 부인 쌍둥이를 낳다가 사망했다라는 아주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국을 했는데 부인도 사망을 하게 되고 쌍둥이 중에 한 명의 딸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큰딸 한면 그 아기를 강보에 쌓인 그 핏덩이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마 다시 상해로 가지 못하고 어머니라든지 생모 그다음에 양모 그런 분들을 또 모시고 딸도 키워야 되고 집안을 계속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이 상해로 다시 가지 못하고 국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검은 옷만 입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상해에서 올 때 양장을 입었기 때문에 양장만 입고 검은 태에 검은 모자만 쓰고 다니시다가 이후에는 평생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인을 애도하는 이런 의미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지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평생 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산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나라를 잃고 아내를 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이 집안에서 외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어머니의 그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 조경희 여사와 결혼을 해서 7남매를 두게 되고요. 이 7남매는 지금 대학 교수를 하신 분도 계시고 박물관장을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많은 이 아버지의 정인보 선생의 책을 출간한다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914년에 충청도 진천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물가가 높고 집값이 비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서 내려가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천으로 가셨다가 목천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에 가서 독립기념관도 가잖아요. 갔을 때 뭐 유관순 생가라든지 방문을 하면 그 옆에 이동영,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국무령까지 지내셨던 이동영 선생의 바로 옆집이 이 정인보 선생이 계시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집이 자녀들은 많은데 마땅한 벌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비의 집안이 가난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인이 삭바느질을 하고 부인이 생활력이 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굶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죠. 선비의 그런 정신을 잊지 않으시고 가난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검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희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사택을 학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거절했느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맞아 그만둘 일이 생길 때, 그 연희전문학교 교수직을 그만둘 일이 생길 때 식구들을 한 데서 떨게 할 것이 안쓰러워 행여 자기의 뜻을, 내 뜻을 굽히는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학교에서 주는 그런 사택을 받지 않고 어렵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사 다니셨던 동네가 쭉 나오거든요. 너무 많은 곳을 전전하시면서 그 사골세를 사셨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소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많은 변절하는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아주 처음부터 철저히 차단을 하셨던 분이 바로 정인보 선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도에서 한 10여 년 동안을 두문불출하시고 여기에서 깊은 학문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한꺼번에 본물이 터지듯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언제냐? 바로 1922년 29세 되던 해에 연희전문의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희전문에서 조선문화, 한문, 동양사를 강의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강의하신 것에 대한 그 제자들의 기록이라든지 같은 교수들의 그 기록들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아주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한문 구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셨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정인보 선생의 글이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중국의 사서들을 이 당시에는 1922년이니까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검열들이 있었는데 이때 강단에서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를 바로 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그런 한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 문학도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제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한문이라든지 문학을 배우면서도 마치 역사 시간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인보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적인 정신을 이 교육에서 많이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4년에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시거든요. 이 당시는 어땠냐면 1923년 이때 그러니까 1919년 3.1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시책이 바뀌면서 되게 유화적인 그들의 말로 의하면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유화책을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 동아일보에 그 글을 쓰고 있었던 춘원 이광수가 점점 친일적인 글을 쓰게 되면서 동아일보가 아주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일보에서는 새로 친일적인 글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민족의 그런 신문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광수를 이제 그만두게 하고 그랬을 때 찾아봤을 때 가장 그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위당 선생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의 길을 또 걷게 되시는데요. 이때 많은 글을 쓰시게 되는데 1926년 60만세 운동 아시죠? 자, 순종이 이제 붕어하시고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그 6월 10일자 신문에 자궁마저 가신다라고 해서 이 자궁이 그 임금님의 그 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관이 나간다라는 그런 논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고요. 또 어떤 글을 쓰셨냐? 조선 불교의 정신 문제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이 당시의 불교 그 일제는 이제 시책이 바뀌면서 어떤 조선인들의 정신사적인 것을 일본 사람처럼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불교도 조선 총독부가 직접 관할을 하게 되면서 친일로 많이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해 한영운 선생이 글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불교에 대해서
어찌 그 불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서고 우리 그 조선 민중들을 거짓되게 하느냐라는 그런 질책을 하시는 글을 또 쓰시게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전 조선 장서가들에게, 장서가 그러니까 책을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글을 쓰셨냐? 우리로서 우리를 알려하는 자, 우리 스스로가 어떤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 또 그런데 알려하여도 알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 우리의 정신을 알고 싶어.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일제가 우리의 오래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 그 다음에 위인 이런 책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리거나 일본에서 가져가거나 금서로 금서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알려고 하고 그거 알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 바로 우리의 고서 간행이 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급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그 책들이 소중하다. 그러한 책들을 많이 모으자라는 글도 쓰시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을지장군 묘산 수보 문제. 이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 그 금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을지문덕전이라든지 연개소문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장군이잖아요. 장군인 을지문덕 장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의 묘가 그냥 형태도 없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신문에 글을 기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민족적 수치, 채무에 시달린 충무공 묘소라는 글을 또 이제 쓰시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 충무공의 후손들이 이 충무공의 그 묘라든지 그 집이라든지 남아있는 유물 이러한 것들이 경매로 내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던 차에 이것을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시게 돼요. 정인보 선생께서.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 글에 뭐라고 쓰셨냐? 불란서에 판테온이 있고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있느냐? 민족적인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다 외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민족적 자부심이 없는 민족이 어찌 태폐를 면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국의 위인을 숭상할 줄 알되 맨날 중국에 누구가 있고 외국에는 누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고 맨날 이국 다른 나라의 위인은 숭상하면서 어찌 자기의 위인을 모르는 이 시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족적 이상이 결여되었고 민족적 정열이 냉각이 되었고 민족적인 자부심이 마비된 것, 이러한 것이 너무 서럽다. 스스로 돌아보니 너무 서러워서 내가 눈물이 난다. 이런 글을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주는 우리의 위인, 누구? 이순신 장군의 그 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은행에 나와서 팔리게 되었느냐. 이러면 되겠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돼?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거 모으는 거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IMF 금 모으기라든지 그 이전에 우리 많이 했죠. 서해 바닷가에서 이거 기름 유출 사건 그거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때 얼마나 어려워요. 수탈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그냥 십시일반 누가 내린 것도 아닌데 다 내가지고 이 충무공 이거 묘하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자그마치 10,000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금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일은행에 저당 잡혔던 그 저당을 회수해가지고 현충사를 다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 충무공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무서움에 존경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한산도의 재승당 비문을 위당 선생이 쓰시거든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쓰셨냐? 찾아놓으신 삼천리를 하루바삐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진정한 해방이 된 게 아니라 남과 북으로 미군정과 소련군정이 들어와서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뭐예요? 찾아놓으신, 그 피로 찾아놓으신 그 삼천리 강산이 지금 두 덩어리가 되었다. 근데 이걸 한 덩어리로 바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100년이 넘어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게 되지도 않는, 분단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 너무 죄송해서 제가 이거를 썼어요. 근데 이 말만 쓰신 게 아니라 노량에서도, 노량 충렬사 비문도 위당 선생이 쓰셨거든요. 그 비문에도 충렬사를 만드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이렇게 건물 띡 이렇게 만들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죽더라도 삼천리를 다 찾은 뒤에 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위당 선생을 공부하면서 이분의 그 뜻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다? 바로 한 덩어리, 한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4, 5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산 현충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충무공 유적보존회를 그 10,000원의 성금이 만들어지면 성금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유적보존회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현충사를 준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어온 건데 여기 보면 쭉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 일제시대인 1932년 동아일보사가 주관하여 온 결의의 정성으로 사당을 다시 세웠다라는 그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 이 제목을 이제 읽으시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 위당 정인보 선생을 생각하고 통일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996년에 이우성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국학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 국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기마다 좀 다른데 첫 번째 계몽기의 국학은 본국학이라고 명명 지을 수 있고 일제하에서의 국학은 조선학 또는 국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해방 후의 국학을 이제 한국학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학이잖아요. 제가 석사 과정은 국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은 지금 상명대에서 한국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학, 한국학 이게 쭉 이어오는 지금의 어떤 한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그냥 한류, 요새 뭐 외국에 우리나라 뭐 유행이래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류라는 것은 바로 한국학이고 이 한국학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한국학 이전에 뭐가 있었어? 국학이 있었고 조선학, 본국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학의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정인보 선생이 계셨어요. 그래서 국학이라는 용어도 정인보 선생이 정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위당 선생은 국학인물론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학인물론을 이야기하실 때 3명의 국학인물 누구냐? 송강정철,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 단재신채호 이 3분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3분을 꼽은 걸 보면 송강정철 하면 정철 시조시인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시조,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산정약용, 정약용은 천재 중에 천재인데 아주 다방면의 천재였잖아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그 행정학, 그 다음에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제적인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법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몸, 그 최초의 프로파일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과학에도 뛰어나신 분이셨고, 그런 정약용도 우리의 국학의 인물이다. 그리고 뭐니 해도 민족 사학을 만들으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 이렇게 해서 3분을 국학 인물론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이 위당 선생은 이런 우리나라의 국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문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그 위에 실학이 있었기 때문에 실학의 전통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대 국가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 근대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민주국가 과학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딱 뭐가 됐죠? 바로 식민지 시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근대화 운동이 독립운동과 이렇게 결합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실학이 그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학의 개념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929년에 성호사설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요. 그래서 이 실학의 원조는 누다? 반계유형원이다. 그 다음에 2조, 두 번째 조상은 성호이익으로 봤고요. 세 번째, 3조가 바로 다산정약용이다 라고 해서 이 다산 선생에 대해서 많은 또 저작을 남기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가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만주를 점령하면서 만주 계례국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파시즘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식민체제를 강화하게 되고 황국 식민화 정책을 쓰면서 사상 탄압을 아주 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조선의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일제가 심하게 누르니까 뭐예요? 항상 작용에는 뭐가 있다? 반작용이 있잖아요. 일제가 이렇게 사상적인 탄압을 하면서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쓰고 우리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뭐가 일어났냐? 우리 조선의 고유한 전통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더 저항적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혼 수호 운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의 어를 탐구하고 더 이제 이때 그 겉으로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상적인 거, 그다음 정신적인 거에 그쪽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무엇을 만드냐?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다산 정약용이 나중에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정조 임금님이 급사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파직을 당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배를 갔기 때문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좌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 좌절은 잠시고 다시 몸을 일으켜가지고 이 복숭아 뼈가 녹을 정도로 앉아서 책을 쓰셨다 그러죠. 500권의 책을 제자들과 함께 쓰셨다고 하는데 그 방대한 양의 책들을 언제 정리를 했다? 1934년에 이 외현손, 김성진, 여기 여유당 전서 책에 보니까 여기 외현손, 김성진, 그리고 이제 후학 해가지고 정인보 선생과 안재홍 선생이 요거를 책임 교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34년에서 38년 동안 4년 동안에 이 여유당 전서를 만드셨는데요. 154권, 76책에 이르는 다산학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산 정약용 하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유네스코에도 인물로 등재가 될 만큼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실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정약용 선생을 우리 세상에 많이 알리고 그 학문 체계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되겠습니다. 여유당 전서는 제1집부터 제7집까지 해가지고 시문집,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거, 예에 대한 거, 음악에 대한 거, 정법, 법에 대한 거, 또 지리에 대한 거, 의학에 대한 거 이렇게 다방면의 문학부터 법학, 뭐 경제, 지리, 과학까지 이르는 이런 방대한 양의 책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신 분이 위당 선생이 되겠습니다.